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고 네. 계절이 여름으로 향하다 보니까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서서히 걱정이 되는데요. 네, 기상청에서는 올해도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예보했죠. 그렇습니다.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점쳐지는 분위기인데요. 예. 특히 우리 지역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더운 4월을 보냈거든요. 예. 네, 올 여름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매월 최고 기온에 경신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올해 4월에 제가 진짜 살다가 에어컨을 틀었잖아요. 네. 저 올해 처음. 네. 근데 또 그러더니 5월에 강원도에 대설특보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2계절, 3계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이제 기후 위기다. 그쵸. 이것 때문이다. 근데 올해는 또 걱정인 게 올해 정말 역대급으로 더울 거다. 이런 얘기 들리면 이게 결국은 올해는 또 어떤 기상 이변이 우리를 놀래킬 건지 걱정스럽긴 해요. 예. 저도 사실 뭐 주변에서 그 지구 온난화다, 기후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은 예. 직접 그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네. 솔직히. 근데 올해 제가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사과를 먹은 지가 10여 년 됐는데 네. 작년에 왜 그 막 뭐지 그 냉해, 냉해. 네. 그다음에 또 폭우 맞아요. 때문에 사과 농사가 너무 안 되니까 네.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엄청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사과를 잘 안 사줘요. 예. 사주더라도 되게 좀 워낙 못 비싸니까요. 사주는 거죠. 맞아. 못 너무 사주는 비싸, 너무 거예요. 맛없는 사과만 사줘.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솔직히 이게 사과를 좀 많이 못 먹게 네. 되는 정도지만은 사과 농사 짓는 분들 어떨까요? 그렇죠. 진짜 1년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이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마음일 것 같고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날씨뿐만 아니라 물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네, 기후 기후 위기가 위기. 심각해졌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 일하는 분들을 초대했죠.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지구를 지키는 시민 영웅들인데요. 어떻게 지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 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인공들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구 환경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세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씩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영천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박현태라고 합니다. 영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현태 박현태님, 어떻게 지구를 지키고 계신 건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개발업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폐기물 불법 투기 조직 이제 추적하는 거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직업은 있으시면서 네. 있으면서 불법 폐기물 투기범들을 투기범들을. 예. 쫓고 계시다고요. 네네. 어떤 얘기인지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옆에 계신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 고객센터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구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 김민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민조 반갑습니다. 활동가님. 쓰레기 고객센터는 어떤 센터입니까? 보통 저희가 뭐 어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뭐 잘 안 되는 게 있거나 궁금하면은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쓰레기 문제도 분리 배출을 할 때 되게 알쏭달쏭한 게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된 센터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객센터, 그러네요. 쓰레기 고객센터에 예.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화동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임성무라고 하고요.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 줄여서 환생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거기에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분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지구를 지키는 데 동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환생교 포함해서. 우리 학교 교육의 많은 부분이 학생들과 함께 이 생태적인 문제를 교재로 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와서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생태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당사자들에게
그 방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면서 가르치고 있죠. 직접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환경을 지켜나가시는 네. 분인데 네. 한 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있으십니다. 예. 추적자의 포스. 쓰레기 투기범을 쫓으시고 또 네. 정말 항상 이렇게 좀 스마일하신 분이신데 또 쓰레기 고객센터에 네, 일을 하고 네. 계시고 예. 아이들에게 이제 환경 교육을 시키시는 건데 그야말로 세 분은 환경을 위한 어벤져스, 환경을 네. 지키는 어벤져스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환경인데 아마 이분들이 이 기후 위기를 뭔가 좀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몸소 좀 실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에서 이 기후가 진짜 이게 심각하다 느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공장 건물이나 이런 곳에 이제 폐기물을 불법 이제 투기하면은 수천 톤씩 이제 적치를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의 냄새나 뭐 예. 침출수나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농지에 그 오염토를 불법으로 이제 매립하는 거. 토양 오염.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염토를 농지에 묻었을 때 그 농작물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악순환이죠. 아, 네, 저는 이제 파란 하늘을 보는 걸 되게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빌딩에 가려져 있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에 가려져 있기도 해서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기후위기나 뭐 환경 문제 심각성을 느낍니다. 푸른 하늘 보기가 귀해졌습니다. 아, 네, 귀해졌어요. 이 우리 파란 하늘을 볼 때마다 느끼셨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날씨는 기분이라고 하고 기후는 성격이라고 이렇게 그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는 쉽게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후가 이제 너무 쉽게 변했는데 제가 이제 어린이들 때문에 먹고 사니까 그 어린이날 되면은 뭔가 행사를 해요. 그걸 한 30년 넘게 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어린이날은 절대 비가 오지 않아. 하느님은 어린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비를 내리지 않아. 이렇게 말했는데 작년에 보슬비가 오더니 올해 어린이날에는 소나기가 쏟아졌잖아요. 많이 왔습니다. 이게 제 경험 30년 동안의 기후 변화입니다. 네.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네네. 그 저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 뭐 기후 문제라든지 지구 온난화라든지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그래야죠. 조금만 힌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니까 네. 이제 학부모님들이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생태적 감수성이나 또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힘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쓰레기 고객센터라는 이름으로 나온 만큼 네. 이제 시민들을 직접 만나러 왔다 생각하고 출장 나왔다 생각하고 세세한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이제 그 폐기물을 그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한다든가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공장에다가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신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오늘 뭐 궁금한 얘기 많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지구를 지키는 이 세 분의 활동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박현태 선생님. 네. 불법 폐기물 투기범들을 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 폐기물이 뭡니까? 그 정의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불법 폐기물은 우리가 아파트 공사장이나 일반 공사장에서 이제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각종 쓰레기, 거물망부터 해서 각종 포장지나 뭐 세면이나 벽돌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라 그러고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그렇죠. 폐기물.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 센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재활용이 이제 안 되는 물건을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불법 유통을 하면서 생기는 게 이제 불법 폐기물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불법 폐기물을 어디다가 버리는? 아까 보통 농지도 얘기하셨고. 공장 부지 같은 거, 공장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걸 한다고 건물주를 속이고 네. 임대를 속이고. 하고 난데 거기에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몇천 톤에서 몇만 톤을 투기하고 이제 도주를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오염토 같은 경우에는 네.
우량 농지 조성을 해준다 그러고 네. 논을 밭으로 바꿔준다 그러고 예. 그러면서 이제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오염토를 묻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막 산에다 버리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임야에도 보통 그런 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의성의 쓰레기 산은 외신에까지 아유, 보도가 될 그랬었어요. 정도로 이 네. 지역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는데 그런 쓰레기 산이나 폐기물이 버려져 쌓인 곳들이 뭐 공장, 논밭 이런 거 다 해서 전국에 얼마나 되나요?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많나요? 예, 제가 19년도 5월 달부터 예. 21년도까지 적발을 했는 대형 현장만 38군데입니다. 대형 현장. 네네. 5천 톤, 10,000톤씩 이렇게 불법 투기했는 현장이 네. 제가 찾아냈는 것만 38군데예요. 우와.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400명이 기소가 됐는데 예. 반 이상이 조직폭력배죠. 그러면 이 쓰레기 불법 투기가 거의 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네, 거군요. 그렇죠. 조직폭력배들의 주수입원이 되는 저런 거죠. 식으로 버린다는 어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저게 이제 공장 제가 아닌가 봐요. 안성에서 예. 현장을 잡았는 현장인데 네. 저희 현장을 잡으면서 그 조직원들을 조사를 하니까 전국 4대 조직폭력배가 예. 연루가 되는 현장이었어요. 여기는 요거는 이제 경북 영천에 네. 그 사업주가 하수 슬러지를 이제 걸러내는 필터하고 그런 거를 저렇게 불법 투기를 했는 건데 저 사업주가 그 사법경찰관을 살해 협박을 했어요. 어머. 예. 조사하는 과정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업주의 추가 범죄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저희 현장을 찾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북광역수사대 범죄체포팀에서 예. 저 사업장을 집중 감시를 해서 이제 군위에 불법 매립하는 것까지 해서 다 잡아내는 거죠. 원래는 저런 식으로 버리면 안 되고 다 적법 그렇죠. 절차에 따라서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불법으로 이제 투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단으로 쌓아놓다가 예, 또 예. 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니 저 주변 지역 주민들 피해가 일단 저는 일단 걱정되는데, 악취부터 시작해갖고 침출수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주민들은. 그런데 그 의성도 저 손지면 아나운서 네. 얘기했지만 경북 지역에 불법 투기물 폐기장이 좀 많습니까? 특히 많은 것 같은데. 경북에 그 있었는 게 의성 쓰레기산 네. 저게 있을 때 이제 1기 멤버가 있고 이제 매스컴을 타고 난 뒤에 잡혔는 게 2기 멤버예요. 근데 그 1기 멤버하고 거래 관련된 사람들이 전국에 중간 유통책으로 해갖고 예. 경북 관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달성군 하빈면에하고 그쪽으로 이제 범인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거의 다 잡아냈죠. 근데 왜 이 지역에 많았던 그 거예요? 경북의 그 폐기물 중간 이게 유통이에요, 전부 다. 호남 지역에 예. 경기도로 위탁을 하면 경기도에서 네. 경상도나 충청도로 이제 위탁을 하는데 지역적으로 이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다 지리적으로. 그러고 경북 관내가 이제 외진데가 많으니까 네. 이제 투기 조직이 선호를 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 불법 쓰레기들이 쌓이다 보면 또다시 이제 의성처럼 쓰레기 산이 언제 생길지는 모르는 건데 그럼 적법한 절차를 밟는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예. 건가요? 사업장에서 배출 신고를 이제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 올바로 시스템에다가 사업주가 배출 신고를 몇 하면은 톤이다, 중간에 이렇게. 수거 업체가 그 수거 신고를 하고 최종 처리 업체가 이제 반입 신고를 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3자 계약을 해서 배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정상적인 루트를 밟게 되면은 톤당에 20만에서 25만 원 사이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비용이 돈이 꽤 많이 들겠네요.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게 투기 조직이 사업주하고 이제 비용 절감이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불법으로 이제 하는 거죠. 우리한테 맡겨라 알아서 처리할 테니 하면서 이제 그렇죠. 돈을 받고 저런 식으로 이제 폐기를 한다는 얘기. 네네. 그럼 그 조직 폭력원들이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건가 봐요. 조직 폭력배들이 자금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수거 운반책이 이제 화물 운송 차량의 수거 운반책이고, 네. 중간에 그 영업 조직이나 있는 사람들이 중간 관리책이고, 거기서 이제 갈라먹기식으로 또 들어가고. 하나의 산업이구나. 그러니까. 예. 네. 하나의 조직의 그 계보가 예. 이제 조직 폭력배 계보가 있듯이 폐기물 투기도 계보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죠. 하부에 이제 바지 사장부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거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을 아껴서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그렇죠. 남들에게 피해주고 멀리 보면 환경을 우리 악화시키고, 환경을 네.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저런 범행을 하는 건가요? 조직 폭력배가 네.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네. 보통 7억에서 10억을 벌거든요. 현장을 하나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룸사롱이나 이렇게 뭐 예. 유흥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은 경비를 들이고
최대 수익을 노릴 수 있으니까 네. 조직 폭력배들의 주 수입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갖춰지는 거고 바지 사장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인 것 들을수록 같습니다. 놀랍네요, 진짜. 근데 우리 박현태 선생님은 경찰도 아니고 관련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버려요 신고하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 쫓아가시기도 하셨다면서요. 네네. 근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여기 19년도 5월 달에 이제 경북 영천에서 처음 사건이 생겼을 때 예. 그 공장이 이제 제가 그 개발하던 회사의 소유였고 그걸 분양받았는 사람이 그 피해를 입었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를 입어갖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신고를 제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고함으로써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폐기물이 경찰 소관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 소관이에요. 시도의 환경직에 있는 사법경찰관 소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은 수사권이 그만큼 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범인을 제가 잡아줬는데도 처리가 경찰에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그나마 공무원들은 인력이 없어갖고 뛰어다니질 못해요. 업무가 많아서 이제 바깥에 일을 못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운송책부터 해서 투기 조직하고 금융 계좌 내역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하다 보니까 다 구했는 거죠. 그걸 구해서 사법경찰관한테 요거는 요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넘어가면은 제가 또 그쪽에 정인 출석을 해서 또 이야기할까 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그 구속이 되거나 이렇게 해도 재판을 받으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왔었어요. 근데 19년도에 영천 사건부터 이게 실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형이 적게 나왔어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인데 네. 보통 뭐 1년 미만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제가 이제 계속 이슈를 제공을 했는 제보를 거죠.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폐기물 담당 검사가 3분이 생기고 거기서 형이 이제 3년, 5년씩 늘어나니까 강화됐구나. 전국에서도 이제 이게 형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추세죠 지금. 근데 그 상대가 조직 폭력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좀 뭐 위험하시진 않겠습니까? 근데 수모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은 더 위협을 가하기가 힘들죠. 실질적으로 뭐 제가 제 개인 정보나 이런 게 모든 게 천안 법원에서 유출을 하는 바람에 조직 폭력배들이 회사에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그 제가 이제 충청권의 조직을 서울 경기 쪽에 조직하고 그 안성 사건에서 4대 조직이 잡혀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아산 조직이 그 사는 사람이 원주에 살고 있는데 제 개인 정보를 검찰에 이제 경찰에 그 신고자 그 내용을 조사받았는 내용을 스크린처 없이 그대로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회사 주소, 집 너무 주소, 큰 주민등록번호 실수를 이런 뭐 어머요.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출이 됐는데 이거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안 법원에 있는 사람들 제가 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도 했고 조사해달라고 누가 유출했는지. 개인정보 관리는 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그렇게 찾아오고 하는 걸 수모가 안 되겠다. 정면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면 대응을 하니까 도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니, 듣는 우리도 겁나는 얘기를 저렇게 태연하게 하시네요. 아니, 김민주 활동가님,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민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활동가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진짜 활동가가 아닌가. 고맙고. 네, 그런 생각합니다. 박 선생님,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저런 범행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포착을 하시는 겁니까? 범행 잡으시니까. 보통 이제 조직이 네. 계속 이 점조직으로 연결이 돼가 있어요. 예. 현장 한 군데를 잡으면은 거기서 이제 뭐 폐기물 한 차, 두 차 이래 운송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 네 거는 빼줄게. 네 사진은 빼줄 테니까 딴 데 지금 예. 하고 있는 거 내놔라. 그러면은 보통 이래 줘요. 현장에서도 정보를 또 네. 이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자료를 주면은 네. 신고는 제가 하지만은 신고 포상금은 그 사람이 받게끔 또 그걸 해줍니다. 그 신고 포상금이 최고 2억까지 나와요, 이게. 그 좀 받으시지 왜 그거 활동하시려면 자비도 활동비도 쓰셔야 좀 되고. 돈도 들으실 텐데. 근데 신고 포상금을 제가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면서 제가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파파라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익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 아까 보니까 잠입해서 정보 얻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방대한데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아, 혼자요? 진짜요? 네, 와, 그러면 혼자 해서 신고까지 다 그냥 네, 네. 아니 아까 생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본업 네. 본업은 언제 하시고요? 그 이제 낮에 그런 주간에나 이렇게 이제 일 처리할까 하고 예. 네. 오후에 한 4시, 5시 되면 그 조직들이 움직이는 시기니까 그때부터 그 차를 따라가고 네. 그러면 그 차가 이제 하차지가 나오면은 제가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가서 몰래 또 촬영도 하고 몰래. 그러면은 그 숨어서 이제 들어오는 차량들 남바 다 네, 찍고 네. 그러면 운송했는 차 있고 시간대 있고 그리고 안에 폐기물이 있고 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뭐 운영 조직이 승용차를 타고 있거나 뭐 네. 저 사람이 누구다 대충 인물 사진 찍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의 철로 만들어서 사법경찰관한테 시도에 사법경찰관한테 가는 거죠. 네. 와, 이거 뭐 준비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걸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현장에 이제 몰래 기다려서 사진 찍고 하는 쭉 해가지고 범인을 잡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한 15일 정도? 오, 길게는 보름까지. 굉장히 길게 걸리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많은 자료가 있어야 아. 이게 조직화하고 범죄 단체가 구성이 되는 거니까 예. 단순하게 차 한 대, 두 대 들어가는 거 보고 네. 현장을 잡으면은 결국은 바지 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 그 전체를 다 잡기 위해서. 그렇죠. 위에 자금체까지 잡으려 그러면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일망타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망타진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보름까지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 거예요? 비용은 거의 아까 뭐 포상금도 안 받으신다고 예, 그랬어. 개인 비용으로 다 쓰는 거죠. 아니 이분 나중에 뭐 영화 뭐 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환경 추격자 뭐 아니면 이렇게 뭐 환경 모범 택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최고 포상금이 한 2억까지도 나온다. 그 정도면 진짜 몇 년, 10년을 한 모아야 될 돈일 수도 있는 건데 그 돈을 안 받으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시작 자체를 공익성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환경단체 소속이었지만은 환경단체에서 이제 제가 신고하는 현장에 대해서 뒤에서 돈을 받는 내용이 좀 있어갖고 네. 제가 환경단체를 탈퇴를 하고 환경부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그 있으면서 이제 단속을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 제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선생님. 불법 폐기물 자체, 그 쓰레기 폐기물 불법 투기 자체를 근절하려면 제도적으로 뭐가 마련돼야 될까요? 일단은 건설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분리 배출을 잘해야 됩니다. 분리 배출을 잘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그 분리 배출했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걸 계획을 잘 잡아서 분리 배출을 했는 걸 그대로 처리를 잘하게끔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 이제 농지에 불법으로 오염토가 들어가는 거나 예. 그런 거 하고 이제 공장을 임대해서 창문을 다 가리고 폐기물을 이제 그쪽에 재는 거하고 분명히 저기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였는데 왜 갑자기 전원기 들어가지? 그러면은 일단은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폐기물이 불법 유통이 적어지고 네. 이게 정상화되는 네. 과정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눈 크게 뜨고 귀도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 배출이 일단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고객센터에 계시는 분리배출하는 네, 기능이죠. 분리 배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황부터 조사를 해야겠죠.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일단 저희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플라스틱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보고서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배출량이 얼마다 이렇게 각자 수치가 다른데요. 미국의 국립과학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게 88kg 정도라고 하고 이게 세계 3위 정도 되는 수치라고 해요. 1위가 미국이고 네. 2위가 영국이고 3위가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뭐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좀 훨씬 더 반 이하의 키로수로 이제 플라스틱을 배출한다고 하고 그리고 양으로 따지면 전체 양으로 따지면 451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좀 심각한 거는 저희가 쓰레기를 만약에 100개를 버린다고 하면 그중에 24%는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 쓰레기 비중이 높은 걸로는 또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은지 혹시 원인 분석이 되어 있나요? 일단 저희는 이제 빨리빨리 문화도 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먹고 빨리 이제 치울 수 있는 배달업이 많이 성행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위생관념이 또 철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빨리 쓰고 일회용을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 같은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플라스틱을 좀 많이 쓰는 건 문제지만 결국은 또 분리 배출이 되지 않아서 이 쓰레기가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그래서 분리 배출이 잘 되면 사실은 네.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 분리수거 체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궁금해서 네. 쓰레기 거기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거 알려주시나요? 저희가 이제 쓰레기 고객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전화 상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실제로 사무실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직접 생활에서 쓰시는 쓰레기를 이제 깨끗하게 씻고 말려서 직접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7가지, 플라스틱은 7가지, 그리고 캔은 2가지 종류로 해서 재질별로 적립금을 모아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적립금을 1년치 모아서 현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개당 10원씩 저희가 적립을 해드리고 알루미늄 캔, 보통 뭐 맥주 한 캔씩 퇴근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깨끗하게 씻어서 가지고 오시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1kg 6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적립금을 모아드리고 그래서 그거 모으는 재미도 있고 또 환경에 대한 뭐 이렇게 투자도 하시는 겸 같이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행정복지센터 거기에서도 저 우유팩 아, 네. 그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오면 뭐 무게에 따라서 두루마리 휴지도 주고 네. 또 그 쓰레기 봉지도 주고 한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우유팩을 한 50개를 아, 모아가지고 납작하게 눌러 접어서 갔거든요. 네. 갔더니 휴지를 안 주고 이걸 다 펴서 아, 네. 팩을 다 펴가지고 갖고 와야 된다 해서 아. 네, 그냥 방법들이 도로 다 들고 집에 온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전국에 이런 그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에는 저희가 최초 1호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화동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화동초등학교에서 저희 센터 보시고 또 이제 같이 뜻을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자원순환교실 만들어 두셨고 네. 저희 말고 성남시에는 이제 한 구마다 몇 개씩 해서 한 20개 정도의 지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활동가님, 그 플라스틱 얘기하면서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란 말도 많이 하는데 네.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못 처리하면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겁니까? 잘못 처리해도 나오고 네. 그건 그냥 자연적으로 예. 이제 풍화되고 침식되고 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상당히 뭐 아시다시피 건강에 심각해요. 미치는 위험이 크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자들이 발표한 거를 이제 말을 인용을 해보면은 네. 전 세계의 하천과 강 그리고 바다가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플라스틱, 네.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네네네. 얘기죠. 예. 그 이야기는 소금이나 뭐 물도 다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예. 이미 수조개, 조 단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조류나 뭐 소금까지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한 번씩 보면은 뉴스에 뭐 해외 토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조류나 포유류, 그러니까 고래 같은 것들이 폐사하고 나서 배를 갈라보면은 그 안에 생수병이 그대로 나오거나 네. 비닐 쓰레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인이고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연구를 하려고 물벼룩에게 실험을 해보니까 네. 그
그 미세 플라스틱을 주입한 물벼룩의 85%가 임신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난임 부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방금 이제 박현태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불법 폐기물에서도 침출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저희 환경 정말 심각하게 오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좀 인식 변화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천초등학교에서도 이 고객센터를 운영하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쓰레기 고객센터를 운영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면은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이고. 배운 게 실천 생활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분리배출 교육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분리배출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가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다 뒤섞여서 예, 결국에 정말- 처리할 때는 다시 섞인다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교육을 하나만 하니까 좀 철저하게 좀 완벽하게 정말 순환이 되는 과정 전체를 교육하면 좋겠다 하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교사가 그걸 뭐 업체와 연결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데 예. 쓰레기 고객센터가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분리만 해두면 아까 돈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자원이 된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활동가님, 쓰레기 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문의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내고 있는 그 곳의 주변에 상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아무래도 하시고요. 가까운 분인데. 네.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입점해 있는 빌딩이 있는데 거기 직원분들도 행사 때마다 모아서 가져오시고 또 가까이에서 오시는 분들 말고 달서구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멀리 경산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오시고 가져오시는 지금 거예요? 이제 페트병을 아, 네.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저분이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네. 항상 진짜 많이 모아서 가지고 우와. 오세요. 뚜껑은 뚜껑도- 뚜껑대로 네네네.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상가에 계시는 사장님. 기본적으로 다 씻어서 가져와야 네, 되겠죠? 씻어서 깨끗이 말려서 말려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저렇게 무게를 재고 예. 재질별로 기록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포인트로 적립을 어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립을 해서 이제 포인트에 1포인트당 1원씩 적립을 해서 연말에 현금으로. 번거롭더라도 환경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멋있으시네. 매일 운영하십니까? 저희 수요일 매일 하면 좋은데 네. 또 인력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수요일, 토요일 이틀 하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오실 수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평일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10시부터 1시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쓰레기 고객센터를 찾아와서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도 다 시민 영웅이 아닐까라는 그럼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2년 정도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적립금이 막 쌓이잖아요. 네, 네.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연말에 가져가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받아가신 분이 한 2만 원 가까이, 2만 원은 안 됐지만 한 뭐 15,000원 이상, 17,0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많이 그- 갖고 오셨네. 네, 사실은 네. 한두 번 오신 분들은 뭐 원 단위로 가져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쓰는 걸 가져오신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도시락도 이렇게 음식물 분리하고 다 씻어서 네. 뭐 10명이 회의를 했으면 10개를 다 가지고 오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아서 그 정도 받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아주 뭐 기억에 남는 아. 고객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고객은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분들처럼 멀리서 굉장히 찾아오시고. 멀리서도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가져오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주변 상가 사장님 중에서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손님들한테 요구르트 서비스로 네. 이렇게 하나씩 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손님들이 드시고 난 거를 모아놨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저희한테 항상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주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널려져 있는 것들을 그냥 못 보시고 가지고 챙겨서 주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래도 좀 한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말을 더듬네. 왜냐면 뭐 상수병도 이렇게 네. 좀 입구 부분에 붙어 있는 링까지 다 제거를 해가지고 다 완전히 깨끗하게 분리를 하는데 네. 항상 분리할 때마다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저도. 문제는 어떤 거는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리는 것도 맞아요. 되게 많은 진짜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전문가가 오늘 나오셨잖아요. 네네. 쓰레기 고객센터에 나오셨으니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좀 오늘 좀 제대로 좀 배워보고 분류법. 싶어요. 네네. 분리 배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재질별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플라스틱 종류가 분리수거장에 가면은 세분화되어 있진 않잖아요. 네. 뭐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무색 페트병 별도로 네.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그렇죠. 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리수거 시스템이 사실은 조금 더 세분화가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종류를 대충만 꼽아봐도 한 7가지 그건 놀랍네요. 되거든요. 와. 잘 아시는 생수병, 네. 투명 페트병, 네. 그리고 커피컵. 네. 커피컵은 이거는 이제 투명 페트병이랑 같아 보이지만 예. 기타 페트로 들어가고요. 또 달라요? 네, 달라요. 그리고 맥주병이나 막걸리병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또 유색 페트병으로 유색 페트병. 들어가고 네. 배달 용기 중에 이제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되는 그렇죠. 요즘 지금 많죠. 혹시 재질. 가져오신 것 네네네. 중에 배달 용기가 배달 용기 지금 이거는 배달 용기는 아니고 이제 도시락. 도시락. 예. 도시락인데 도시락. 이거는 어. 복합 재질이거든요. 복합 재질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막 버리면 재활용은 되지 않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도시락을 드시고 나서 이 용기를 그대로 갖다 주십사. 수거를 예, 하면은 하겠다. 직접 수거하겠다라는 정책을 네. 지금 발표를 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이것끼리 모아놓으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자원이 있다. 될 수 있다. 네. 근데 지금은 분리 배출하려는 의지, 시민들의 의지나 목소리는 높은데 분리 수거 체계가 조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업체로 좀 네. 갖다 주시면 옆에 있는 좋을 것 플라스틱은 같고. 또 네.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요것도 같은 복합 재질 어더인데 네. 이것도 직접 30개씩 모으면은 네. 이 업체에서 수거를 해간다고 하거든요. 아. 네, 수거함도 요즘에는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집에서 분리 배출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맞고 네. 재질을 잘 분류하면은 된다는 얘기도 맞는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지금의 시스템에 함께 넣어버리면 네. 분리 배출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군요. 재활용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그래서 거고. 이 업체에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직접 받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업체가 직접 자발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압박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책을 실시를 그럼 하는 일종의 거죠. 그것도 유색 플라스틱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예 좀 따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따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아파트 수거장에 나갔을 예. 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 버리시거나 네. 아니면 저희한테 예, 쓰레기 고객센터에 가지고 오시면 포인트 적립도 하시면서 좀 재활용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생수병은 많이 보셨으니까 네. 따로 제가 안 가지고 왔고요. 네. 이거 마트에 가시면은 과일통이죠? 되게 네, 많이 보시잖아요. 뭐 네. 네. 과일 뭐 되게 네, 많이 담겨 있고 담는- 야채도 담겨 있고 네. 이런 거는 커피컵인데 네. 이런 것들이 기타 페트 혹은 판 페트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분리 배출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끼리 따로. 네. 생수병하고 이 페트가 조금 재질이 다르대요. 그 경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분리 배출을 하는 게 좋고 또 이거 되게 많이 드시는 네. 음료인데 이게 하나는 알루미늄이고 하나는 철이거든요. 아. 예, 달라요? 손잡이 뚜껑. 그거. 예, 아닌가요? 손잡이 뚜껑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까지 가기 전에 이 자체가 하나는 알루미늄이고 여기 작게 써 있긴 한데 보이기는 네. 하거든요. 하나는 알루미늄이고 하나는 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분리수거장에는 캔 한 종류밖에 예, 캔으로 돼 있죠. 할 수 없지만 원래는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예.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알루미늄과 같고 고철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쓰레기는 막 섞여가지고 더럽고 오염물질이 묻고 이러면 정말 쓰레기가 되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분리 배출을 잘하면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집 아파트가 좀 세분화가 잘 돼 있다 하면 그렇게 이용하시면 네. 되고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가져오시거나 아유 난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 하시는 분들은 분리 배출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걸 깨끗하게 세척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해야겠어요. 예전에 우리 아침마당에 환경운동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재활용 쓰레기를 부피를 줄이는 것만 해도 그 도움이 된다. 네네네. 그래서 아, 예. 그 과자 봉지 같은 거, 이 비닐을 버릴 때 좀 접어서 버리거나 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생수병도 부피가 크잖아요. 네. 최대한 바람 빼가지고 뚜껑을 안 잠그면 그냥
또 펴지니까 네네네네. 그 전 뚜껑을 잠가서 버렸거든요. 네. 따로 버렸네, 그죠? 아, 뚜껑이랑 아닙니다. 몸통이랑.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환경부에서 권하고 있는 거는 투명 페트병이든지 페트병 같은 경우는 씻어서 안에 내용물을 다 비우고 네. 찌그러뜨려서 뚜껑을 닫으라고 하거든요. 어, 그게 맞네. 왜냐하면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안쪽에도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아. 2차 오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 고객센터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투명 페트병 별도 그리고 이 뚜껑 별도로 해가지고 별도로 따로따로 재질별로 모으기 때문에 특히 병하고 뚜껑은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 배출을 하실 때는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네. 잘하고 있네. 네. 수단 관리 배출함에서 정말 몰랐던 것들 알지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이 환경 운동이라는 게 눈에 탁 보이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언제가 가장 보람되는 순간이실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가장 보람될 때는 네. 사실은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해도 옆에서 뭐 뉴스를 듣거나 또 힘 빠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이게 진짜 가능할까? 저희가 이걸 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옆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하게 생활 쓰레기를 줄이자 하고 있는데 막 불법 투기를 엄청 하고 이러면은 되게 의욕이 꺾이기도 네. 하는데 근데 또 저희 고객센터에 오시는 분들 이 진짜 차비보다 더 적은 돈을 받으시지만 와주시는 분들,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또 보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조금씩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이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에 초대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또 저희는 사실 이미 익숙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을 만났을 때 전달을 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걸 알았다고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좀 반성도 되고 더 많이 알려야겠다 하면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환경 교육을 하고 계신 임성무 선생님. 네. 사실 이런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는데 네. 이게 다 지구를 위한 일이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다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랄까 그런 것을 제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닐까 좀 싶거든요.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네. 알죠. 뭘 배워서 아는 부분도 당연히 네. 있지만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막 열심히 가르쳐도 불신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면서 뭐 이런 그 불신이 정말 많아요. 글쓰기 교육을 하면은 선생님은 왜 그렇게 좋다는 글을 안 써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교재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학 시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동물원이 지금 요즘 곱셈 나눗셈 배우는데 동물원이 나오고 마지막에 코끼리 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비료가 뭐예요? 어떻게 똥이 비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똥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실과나 과학의 수업의 대상은 대부분 다 자연이잖아요. 당연히 텃밭에 나가야 되고 학교에 살고 있는 나무를 유심히 봐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또 학교 숲에서 놀아야 되죠. 이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사들이 너무 지식 위주,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나 실천 속에서 아니면 감각 속에서는 있지 않고 다 머릿속에서 이제 모든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아이들도 네.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는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금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10살 학생들인데 네. 이 친구들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봄인데 왜 이렇게 더워요? 10년의 경험이 왜 가을인데 왜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겨우 10년 산 아이들이 그대로 느껴요 기후 위기를.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죠. 이제 기후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굉장히 집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은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심각성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마 저 말고도 이 뉴스 보신 분들 꽤 되실 겁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막 학생들이 지금 정부가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을 해가지고 미래 세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래서 기후 소송을 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199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어요. 브라질 리우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뭐 노력을 했지만 뭐 대부분 부자 나라들이 노력을 잘 안 하다가 2015년도에 프랑스에서 파리 협약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거기서 기후 온도를 2도 이상 상승되는 걸 막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2018년도에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중학생이 이제 우울증에 걸린 거죠. 도대체 어른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 그래서 금요일 날 학교를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에 종이 상자에 썼죠. 나는 기후를 위해서 학교 가지 않겠어. 이렇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2018년도에 인천에서 IPCC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1.5도로 막지 않으면 안 돼. 2도로는 불가능해. 돌이킬 수 없어. 이렇게 다시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레타 툰베리가 나타나면서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는 이제 행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헌법을 바꿔라. 그러면서 또한 그 정부의 대책을 분명히 해라.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기후 소송을 했어요. 헌법 소원을 낸 거죠. 그러니까 나의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이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 4개 정도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좀 안타까운 소송은 아기 기후 소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기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한 거죠. 그중에 물론 초등학생도 있었지만 이 소송이 그동안 질질 끌다가 올해 4월 달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시작했고 지난주에 이제 2차 변론이 공개 변론이 끝이 났고 이게 이제 8월 말이나 9월 되면은 이제 결판이 날 거거든요. 이때 이제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는 게 기후 소송입니다. 기후 소송. 근데 저는 이런 교육이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은 지구가 아파요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지구가 아프대 그러면 아빠는 네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아빠 가슴이 더 아프다. 이거는 너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자가 환경운동가 활동을 하신 게 참 정말 대단하시다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아까 수업 속에서 당연히 자연을 대상으로 생태적 감수성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생태적 감수성이 작은 생명에 대한 그 관심이나 애정이 없이는 내 옆에 있는 커다란 친구를 함부로 대할 거거든요. 그게 학교폭력, 생명교육, 인성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작은 생명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아까 그레타 툰베리를 알게 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교사인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이 미래는 없다는데 툰베리가 말했거든요. 미래가 없는데 왜 미래 교육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때 교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기존에는 이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생기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후 위기를 막아냈는데 교사인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후 위기 환경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좀 왠지 뭐 말씀해 주세요. 자연에 많이 데리고 나가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교재에 뭐 풀이나 곤충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면 반드시 아이들이 그 곤충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교육.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연과 친하게 만드는 거죠. 자연에 가까이 아이들 데리고 가는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침에 학교에 오면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다 모여서
학교를 산책합니다. 그럼 매일 자연의 변화는 매일 일어나잖아요. 지금 산책하는 예, 예, 장면이 그렇죠. 나오고 있네요. 다 가방을 메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방을 메면서 학교의 텃밭에 자라는 풀들을 보고 뭐 그러다 보면 애들이 선생님 이 곤충은 뭐예요? 그리고 무당벌레도 만나게 되고. 꽃이 폈어요. 이거 한번 봐. 이 냄새 맡아봐요. 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 옆에 있는 그 천내천이라고 하는 데 가서 쓰레기를 놓고 이거는 비슬산에 갔다 생태 체험 갔다가 오면서 또 쓰레기를 또 좀 줍고. 주워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다음에 대구의 금호강 파련습지라는 곳에 가서 강 속에 다 들어가서 예. 강 속에 있는 생물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하여튼 자연과 놀다 오는 거죠. 이게 말조개거든요. 금호강이 완전 엄청난 말조개가 좀 있어요? 네. 다들 모르죠. 자연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런 또 박사님들, 물고기 박사님들하고 예. 사진 찍은 건데 오. 이 박사님들하고 물고기 공부도 하고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자연 속에 이제 가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데리고 가는 거다. 이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라도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꼬박꼬박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저렇게 자연과 가까이 하는 수업하면 아이들 좋아하나요? 좋아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3월 달은 한 5명 모집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는 15명이 신청을 해서 네. 이제 정원이 넘쳐서 어머나.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아우 나무에 기대봐 이러면 선생님 까칠해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 있습니까? 풀잎 다 뜯어 먹어보고 선생님 이거 먹어보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을 아주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체험 갔다 온 친구들의 그 이야기, 스펙터클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에 꼭 자기도 가고 싶은 거죠. 아마 그런 스펙터클한 이야기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책을 쓰게 만들었나 봐요. 책도 출간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반 책 제목이 이제 지구의 벗으로 오래 살아남기인데 우선 지구의 벗이 되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려면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네. 하는 게 이제 저희들 고민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쓰신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학생들하고 우리 같이 아이들이 쓴 글 뒤에 아까 아이들이 선생님은 왜 글을 쓰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저도 이제 같이 쓴 글을 이제 모아서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쓰신 같이 거구나. 쓰는 걸 그랬죠. 예. 네. 공동 그래서 이제 집필을. 책을 이렇게 냈죠. 그렇게 내고 나면 뭐 아이들은 뭐 뿌듯하죠. 그럼요. 그렇죠. 내가 작가가 된 건데. 그럼 작가죠. 어린이 작가죠.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 아이가 쓴 글이 정말 정식 도서로 출판이. 출판된 네. 거잖아요. 정식 도서로 출판된 거잖아요. 뿌듯하죠. 그러면 평생에 남을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판 기념을 해야죠, 그러면. 당연히 했죠. 아이들과 당연히. 함께 출판 예, 파티. 낭송회도 열고 이렇게 진짜요? 하죠. 예. 예. 책을 쓴 이후에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부모님들이 서로 이제 생태 체험을 한다든지 아침 네. 활동을 한다든지 뭐 학교에 오늘은 이제 봉숭아를 옮겨 신기하려고 화분을 옮겨 놓는데 그냥 같으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왜 그런 걸 시키세요? 애가 힘들지 않아요? 예. 왜 그런 걸 먹이세요 함부로 뭐 이럴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만족해하고 이런 경험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학생들이 느꼈는지는 아마 저 책에 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쓴 시 한 편을 네.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많은 시 중에 기후 위기와 좀 관련돼서 예. 한번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더워진 지구 진아영. 지구가 더워졌네. 혹시 누가 지구를 불로 지폈을까? 불로 안 지폈으면 안 더울 건데. 예. 지구에 사는 동물, 식물이 멸종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른이 되면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진다고 한다. 만약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 설마 기후위기 때문에 아기가 못 사는 건 아닐까? 자기 걱정 안 하고 자기가 미래 결혼해서 세대 놀 아기 걱정하네요. 걱정을 하지 아이들이.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너무 더워져서 내 아기가 못 살면 어쩌지? 라고 하는 장면에서 네. 정말 이 학생들이 진짜 심각하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선생님도 아마 그 글을 보고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닥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교과서에 아직 나오지 않는데 그걸 교사가 그거를 수업을 하게 됐을 때 혹시 학부모님들이 왜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걸 가르쳐? 라고 이야기도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글을 보는 건데 아이들이 제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예. 예, 놀랍죠. 예. 근데 거기다가 또 너무 또 우리 환경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네. 고객센터, 이 네. 쓰레기 고객센터 2호점도 유치를 하셨잖아요. 유치. 초등학교 안에 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네. 이제 씻어서 저희 반 교실 옆에 이제 요즘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서 교실이 많이 남아요. 예, 예. 그래서 빈 교실 하나를 아예 자원순환 교실로 이렇게 만들어 두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플라스틱 씻고 있는 장면이네요. 쓰레기를 주워서 씻어 옵니다. 저렇게. 씻어 와서 이제 쓰레기 자원순환 교실로 가져오지요. 네. 가지고 오면은 저렇게 이제 쭉 13가지 정도로 분리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엎어가지고 평소에는 저렇게 분리하기 어려우니까 다 모아뒀다가 네. 이제 하루에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분리하면 우리 김민조 처장이 오셔서 국장이 네. 오셔서 교육을 아주 단단히 했거든요. 제가 전교생을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이렇게 보고 하죠. 우유팩은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다양한 당연히 저렇게. 펴야 되고요. 행정복지센터 가서 로봇유지 22개로 며칠 전에 받고 왔어요. 저렇게 펼쳐서 가야 되는데. 그럼 아이들이 집에서도 저렇게 재활용하는 것들 가지고 와요, 학교로? 저걸 다 갖고 오면 학교가 감당을 못하니까 집에서 하라고 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그다음에 이제 건전지는 다 갖고 오게 하고 네, 네. 집에 나오는 건전지 몇 개 안 되지만 네. 건전지 10개를 가져가면 2개를 새 건전지 2개를 주거든요. 주나요? 그렇죠. 저희 교실에 지금 건전지 막 한 이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거 들고 가면 꽤 돈이 될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참 이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교육인데 네. 혹시나 또 주변에서는 네.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느냐. 예. 그리고 뭐 동료 교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저 선생님 때문에 내까지 힘들다. 뭐 다들 좋아라만 하시질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날 교사들이 결의해서 우리 전부 이런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연수가 되거나 회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는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하면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문제가 없구나 하고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제가 할 일은 앞서서 실천해서 보여주는 것. 인데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전화가 많이 오면 요즘 쓰레기 자원순환 교실 어떻게 만드냐고. 예, 아마 3호점, 4호점 또 고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 김민조 활동가에게도 드리고 싶어요. 환경운동 왜 이렇게 까다롭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환경운동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자체로 사실 환경이 좀 파괴가 되는 게 기본 전제거든요. 근데 그걸 최소화하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움직이고 좀 더 불편한 걸 감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환경 운동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은 결국은 그게 우리한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란 하늘이 되어서 돌아오고 미세먼지 없는 먹거리가 되어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박현태 아닌가. 선생님께도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보상도 없고 아무 대가도 없는데 왜 그 일 그렇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어떻게 답하십니까? 지금 아까 전에 화면에 저 거무강에 조개가 있다는 네. 거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근데 저는 게 사라지는 첫째 원인이 농지의 폐기물이나 하천의 폐기물을 불법 영향이 매립하거나 있는 거죠. 투기했을 네. 때 침출수 오염이나 그런 거로 해서 저는 게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투기가 건절이 됨으로 해서 저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 즐길 수 있는 그게 생기면은 이것도 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 질문을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각자 이제 활동을 하고 네. 계신데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우리 민간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일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환경 네.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학교 교육 뭐 당국이라든지 정부에서 좀 네. 해줬으면 좋을 일, 또 바라는 점. 그리고 가정에서도 했으면 좋은 일, 그럼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자연 교육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에서 왔고 나이가 들어보면은 다 자연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건 자연이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과 자연에 가까이 가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걸 하려면 누구보다도 교사들을 먼저 자연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내야 되고요. 네.
자연으로 이렇게 데리고만 가면 페스탈로치가 말했는데 자연이 가르칠 거라고. 교사가 가르칠 게 없어요. 사실은 자연으로 데리고만 가도 된다는 거거든요. 레이첼 카스는 자연에 대한 어떤 경리의 마음, 그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 활동가요? 저는 이제 저희가 민간에서는 그리고 시민분들은 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해칠까 봐 굉장히 죄책감도 갖고 계시고 또 좀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되게 높으세요. 근데 이 시민분들의 의지나 뜻을 받아낼 수 있는 사실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사실은 이미 되려고 하다가 유예가 되어서 지금 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는데 그런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현재 환경직의 공무원들이 보통 2년 순환 근무에 환경직들이 그 환경부서로 배정이 되면은 육아휴직을 제일 먼저 냅니다. 가장 힘들고 깊이 그만큼 업무량이 축소가 되고 신변 보상이 안 돼요. 업체에서 협박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환경직 공무원을 더 많이 늘려주고 그 사람들 신변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신고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은 우리가 폐기물 불법 투기나 불법 매립이 없어졌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두 분 그렇죠.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게 맞아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될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더 많은 인력을 충원을 해갖고 담당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안 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시민들도 신고에 대한 의지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두 분이 하고자 하는 환경 운동이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좀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사랑하고 지구를 더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세 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후 위기는 미래 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약속 오늘부터 우리 함께하면 좋겠네요. 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더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